우리 무기를 우리가 빼가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소이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싹 다 가져가시오. 이제 우리는 자주국방 할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이 중동 정세 대응을 이유로 주한미군 전력을 일부 이동시킨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일방적인 전력 운용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통쾌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국제사회는 한국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선택을 두고 고개를 젓고 있다는 사실. 감히 누굴 건드린 건가? 만약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 세계 질서는 싹 다 재편될 것이오. 세계 최강 제국을 시험대 위에 올려버린 대한민국의 진짜 힘 앞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이 만약 동맹을 끈차고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섬시 비명의 분석관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죠. 부장관이 헛웃음을 흘렸어요. 할로웨이, 자네 미쳤나? 한국이 왜 우리를 버려?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빼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F-16, 패트리엇, 사드, 한반도 핵심 방어 자산을 통째로 빼내는 결정입니다. 보통이라면 한국이 항의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부장관이 차갑게 웃었죠. 받아들인 거겠지.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회의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제 이름은 리처드 할로웨이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고 올해로 62세가 됐죠. 전 미 국방부 전략분석관 출신이고 현재는 국제안보 싱크탱크 수석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전쟁과 전력 재배치, 전략만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발을 디딘 모든 전장의 보고서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죠. 틀린 판단은 반드시 대가를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국의 결정이라도 틀렸다 싶으면 단호하게 반박해온 사람이었죠. 그게 제가 25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17분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표지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주한미군 전력 일부 중동 차출. 처음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보고서로 보였습니다. F-16 7대 차출, 패트리어 3개 포대 반출.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사드 1개 포대 일부 이동. 그 글자를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사드까지요? 저는 즉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25년 동안 이런 보고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핵심 방어 자산 3가지를 한꺼번에 빼낸다는 결정. 그게 단순히 운영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죠. 선원시 비명의 분석관과 작전참모, 그리고 부장관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한반도와 중동을 잇는 항공 이동 경로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한국에서 출발해 인도양을 거쳐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옆에 있던 동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결정 누가 승인한 겁니까? 동료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따져봐야 소용없죠. 전략적 유연성, 그게 답입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별 반응 없다는데요. 누군가 그 말을 받았죠. 그러게요. 한국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그쪽도 별 문제 없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어요. 가만히 있다고요? 미군 핵심 전력 3가지가 동시에 빠져나가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작전 참모가 일어서서 차출 일정과 규모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F-16은 오산기지 36 전투비 행대 소속, 패트리엇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배치분 중 3개 포대, 사드는 성주 기지에 배치된 1개 포대 중 일부 시스템. 발표를 듣는 동안 회의실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위험을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작전 참모가 말을 마치며
한 줄로 결론을 정리했죠. 전략적 유연성 차원의 일시적 재배치이며 한반도 방어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됩니다. 한국 측 반응도 매우 협조적입니다. 회의실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추가 의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죠. 회의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리처드 할로웨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5년 경력이 그 한순간에 압축되는 느낌이었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옆자리 동료가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만 앉으라는 신호였죠. 저는 무시했어요. 한국이 만약 동맹을 끈차고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부장관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할로웨이, 자네 미쳤나? 한국이 왜 우리를 버려? 옆자리 분석관이 따라 웃었어요. 박사님 너무 비약 아닙니까? 저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같은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버린다는 가정 자체가 우스운 농담이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실에 모인 32명의 분석관, 누구도 한국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한국이 영원히 우리 옆에 있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떠날 수 없는 나라라고요. 그게 25년 미국 동맹 분석의 기본 전제였죠. 그런데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부장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우리가 빼내는 전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F-16이 빠지면 공중우세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패트리엇이 빠지면 중층 방공에 어떤 구멍이 뚫리는지, 사드가 빠지면 고고도 방어가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한국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영토니까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한국이 항의 한 번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동맹국이라면 즉시 외교 채널을 가동하죠. 정상회담을 요청하고요. 의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일본이라면 외무상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왔을 겁니다. 독일이라면 정상통화가 잡혔겠죠. 호주라면 공식 항의 성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침묵입니다. 부장관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25년 동맹 분석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약한 동맹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약한 동맹은 매달리고 항의하고 조정을 요구하죠. 침묵하는 동맹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는 동맹입니다. 회의실 누군가가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부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로웨이,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저는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장관이 의자의 등을 기댔죠. 근거가 뭔가?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점에 저에게도 명확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25년 분석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본능이 지금까지 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라크전 직전, 저는 그 본능 하나로 미국이 늪에 빠질 거라 경고했습니다. 아프간 철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경고는 모두 맞았습니다. 지금 그 본능이 다시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고요. 근거는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정은 보류해야 합니다.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부장관이 차갑게 웃었어요. 할로웨이, 자네 발언은 기록에 남길 가치가 없네.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그 사실을 의심하는 건 자네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걸세.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부장관이 말을 이었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왜 침묵하는 걸까요? 정말로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회의실이 텅 비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22년 전의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용산기지 작전회의실. 한국군 장교들이 미군 보고서를 받아 적기만 하던 모습. 그때의 한국은 미군 없이는 한 발도 못 나가는 나라였어요. 모든 작전이 미군 주도였고 한국군은 보조 역할만 했죠. 그 시절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단독 방위 능력 확보 불가능. 그게 22년 전 제 결론이었어요. 그 결론을 자신 있게 적었던 그 손이 지금도 똑같은 손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 결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적국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동맹국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것도 가장 가까웠다고 믿었던 동맹국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새벽에 받았던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F-16 7대, 패트리어 3개 포대, 사드 1개 포대. 같은 글자를 다시 읽는데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미국이 한국에서 무엇을 빼내는지에 관한 보고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허락했는지에 관한 보고서로 보였어요. 허락.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2년 전이라면 한국은 허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은 받아들이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는 마치 한국이 허락한 것처럼 읽혔습니다. 협조적이라는 표현, 그게 핵심이었어요. 약한 동맹은 협조적일 수 없습니다. 강한 동맹만 협조적일 수 있죠. 협조라는 단어는 동등한 위치에서만 가능한 말이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리고 있었죠. 부장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들려왔어요. 자네 발언은 기록에 남길 가치가 없네. 한국은 우리 동맹이야. 저는 그 말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우리 동맹이라는 가정, 영원히 그럴 거라는 가정. 그 가정이 깨지는 순간 미국 동맹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는 신호가 지금 한국의 침묵이라는 형태로 우리 앞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워싱턴 누구도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새벽 6시 47분. 평소라면 절대 전화가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리처드, 회의 끝났다고 들었네. 22년 전 함께 용산기지에서 근무했던 옛 동료였어요. 지금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 담당으로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담당으로 묻겠어. 지금 한국에서 누가 이 침묵을 책임지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옛 동료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정말 답을 듣고 싶다면 이 전화로는 답할 수 없어. 직접 만나야 해. 전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답변이었어요. 직접 만나야 한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워싱턴 안에서도 누군가는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한국 자네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 새벽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동맹국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변화화가 아니라 어쩌면 시대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요.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를 반드시 제 손으로 알아내겠다고요. 옛 동료를 만난 곳은 워싱턴 외곽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새벽 7시 30분. 도시가 아직 깨어나기 전이었죠.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 동료 마이클 브래드포드는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어요. 22년 전 용산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보 장교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정보기관 한국 담당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담당으로 묻겠어. 지금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뭐야?
마이클이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야.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마이클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하는지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물어보지. 자네는 한국을 마지막으로 분석한 게 언제인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2년 전 용산기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마지막이었어. 마이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게 자네 답의 절반이야. 저는 의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이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리처드,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 분석관 누구도 22년 동안 한국을 진지하게 분석한 적이 없어. 한국은 우리 동맹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보지 않았지. 22년 동안 말이야.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정보기관 한국 담당이잖아. 자네는 한국을 추적해야 하는 사람 아니야? 마이클이 가볍게 웃었어요. 리처드, 자네 그 직책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군. 한국 담당이라는 자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국 측에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야.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지. 그게 한국 담당의 진짜 역할이야. 저는 그 말에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교환이지 정보 추적이 아니라는 거야? 마야, 그게 동맹국과 적국의 차이야. 적국은 추적하지. 동맹국은 교환해. 그런데 교환할 때는 상대가 보여주는 만큼만 받게 돼 있어. 그게 함정이야.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추적하지 않았다. 동맹이라는 이유로요? 그래서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요? 그럼 자네가 보기에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야? 마이클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리처드, 솔직하게 말하지. 나도 잘 몰라. 내가 받는 정보는 한국이 보여주는 정보뿐이야. 한국이 안 보여주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어. 마이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자네가 회의실에서 한 그 말, 그게 맞아.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침묵하는 건 받아들인 게 아니야. 우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한참 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카페 안식에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마이클이 말을 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22년 전에 직접 본 한국을 떠올려봐. 그때 한국이 어땠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네야. 그 한국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보나? 22년 동안 매년 무언가 하지 않았겠어?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2년 전 용산기지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2003년 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회의실. 저는 그 자리에 미군 측 전략분석관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날 회의 주제는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점검이었습니다. 미군 측 작전참모가 발표를 했어요. 한국군 측 장교들 15명이 그 발표를 받아 적고 있었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미군 측 발표가 끝나면 한국군 측 사령관이 짧게 한마디를 했죠.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그 시절 한미연합 작전회의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어요. 한국군은 미군 작전을 받아 적는 위치였습니다. 미군이 결정하면 한국이 수행하는 구조였죠. 한국군 장교 누구도 그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시절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빛에 무언가 있었어요.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끓고 있는 무언가요. 그때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자존심 정도로 봤죠.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리처드? 마이클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 잠깐 22년 전 생각이 났어. 마이클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용산기지 시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시절 한국군 장교들 표정이 떠올랐어. 미군 작전을 받아 적던 그 장교들 말이야.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리처드, 그 장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디 있는데? 마이클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군 최고위층이야. 그 시절 자네가 본 그 장교들이 지금 한국군을 운영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등이 서늘했습니다. 22년 전에
미군 작전을 받아 적던 그 장교들이 지금 결정권자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는 22년 전 그 회의실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어. 미군 작전을 받아 적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 기억이 지난 22년 동안 한국 국방 정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지. 저는 천천히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아침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22년 전 용산기지의 그 회의실로 돌아가 있었죠. 그 시절 한국군 장교들의 눈빛, 받아들이지만 끓고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22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냈을지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마이클이 말을 이었어요. 리처드, 자네가 정말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정보기관 자료를 봐서는 안 돼.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네가 직접 한국을 분석해야 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분석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야. 저는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네는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답했어요. 네, 리처드. 나도 두렵기 때문이야. 내가 한국 담당이지만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 그게 내 자리의 한계야. 그런데 자네는 다르지. 자네는 외부에서 분석할 수 있어. 정보 교환의 함정 없이 말이야. 그래서 자네가 해줘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리처드, 한 가지만 명심해. 자네가 22년 전에 작성한 그 보고서, 그게 한국에 어떤 의미였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그 보고서가 한국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 미국 최고 분석가가 한국 단독 방위 불가능이라고 결론낸 그 한 줄이 지난 22년 동안 한국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것도 자네가 분석해야 할 부분이야. 저는 마이클의 그 마지막 말에 한참 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페를 나왔어요. 워싱턴 아침 거리에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가장 먼저 한 일은 22년 전 제가 작성했던 그 보고서를 캐비닛에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제 친필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향후 30년 내 단독 방위 능력 확보 불가능. 미군 자산 연구 주둔 필수.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2년 전 제가 자신 있게 적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결론이 한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한 분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이클의 말이 맞다면 이 한 줄이 한국을 자극한 반가소해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자신 있게 단정한 그 결론을 한국이 깨기 위해 22년을 보냈다면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말이죠. 저는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이 2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분석 대상은 한국이다. 펜을 든 손이 무거웠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적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항상 동맹이었고 협력 대상이었고 통제 대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안보의 관점에서요.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전고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햇살 아래로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정보기관도 모르고 분석관도 모르고 동맹 담당관도 모르죠. 한국이 보여준 만큼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보여주지 않은 영역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요? 그 영역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자란 무언가가 지금 한국의 침묵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노트에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22년 동안 한국을 보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있다.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분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석의 끝이 무엇을 보여줄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죠. 저는 그 비둘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한국 자네들 2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놨는가? 저는 그날부터 한국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측 공식 반응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일이었어요.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의회, 모든 채널의 공식 입장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통보가 들어간 시점부터 차출이 시작된 시점까지 정확히 72시간 동안 한국이 무엇을 말했는지 추적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교부 공식 입장, 단 두 줄이었어요. 미국 측의 결정을 이해한다. 한미 동맹 기조의 변화는 없다. 국방부 공식 입장,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단독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 미미, 청와대 공식 입장 자체가 없었어요. 발표조차 안 했습니다. 의회, 단 한 명의 의원도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맹 분석가로서 처음 보는 패턴이었어요. 일본이라면 외무상이 즉시 워싱턴으로 날아왔을 겁니다. 독일이라면 정상통화가 잡혔겠죠. 호주라면 의회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동시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율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 정부 모든 채널이 동일한 톤으로 침묵, 사전 조율 가능성 매우 높음.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전 조율된 침묵이라면 그건 단순한 외교 기술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 전체가 미리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지난 22년 동안 한국이 미군 자산 차출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역사적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주한미군 일부 차출, 2010년대 패트리엇 일부 이동, 2020년대 사드 운영 조정, 매번 한국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결과를 보고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한국, 즉각적인 외교부 항의 성명, 국방부 우려 표명, 정상통화 요청, 의회 결의안 발의. 모든 채널이 동시에 가동됐어요. 그 시절 한국은 미군 자산이 단 한 개라도 빠지면 전국이 들썩이는 나라였습니다. 2010년대 패트리엇 이동 당시 한국, 외교부 신중한 입장 표명, 국방부 협의 요청, 정상 차원 논의. 반응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외교 채널은 가동됐어요. 2020년대 사드 운영 조정 당시 한국, 외교부 간단한 입장 표명, 국방부 별도 발언 없음, 의회 무반응, 반응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한국 침묵, 모든 채널에서 동시 침묵. 저는 그 패턴을 보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22년 동안 점진적으로 미군 자산 차출에 무관심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관심을 넘어 무반응 단계에 도달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22년 동안 한국 정부에 학습시킨 것처럼요. 저는 노트에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22년에 걸친 점진적 무반응 학습, 의도적 패턴일 가능성 높음. 그 한 줄을 적고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이런 패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22년에 걸쳐 의도적으로 무반응을 학습한다는 건 단순한 외교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이 미국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낮춰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천천히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같은 기간 동안 자체 방위 능력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공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비 연도별 추이, 자체 무기 개발 예산 추이, 방산산업 규모 추이, 모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비는 22년 동안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군 분담금은 그에 비해 훨씬 천천히 늘었어요. 즉, 한국은 자체 국방비를 빠르게 늘리면서 미군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춰왔다는 뜻입니다. 자체 무기 개발 예산도 마찬가지였어요. 22년 동안 7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산산업 규모는 10배에 가까이 성장했죠.
이건 단순한 자체 방위 강화가 아니었어요. 미국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낮춰온 22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세 번째 줄을 적었어요. 한국 국방 투자 패턴, 미국 의존도 의도적 감소 명확.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저는 잠시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25년 분석가의 본능이 또 한 번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립 노력이 아니다. 이건 미국 없이 가는 길을 준비해온 22년이다. 그 본능이 이번엔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 봤을까요? 22년 동안 한국 국방비가 4배 늘었다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자체 무기 개발 예산이 7배 늘었다는 것도요. 방산 산업이 10배 성장했다는 것도요. 그런데 워싱턴 누구도 이 데이터를 한국 자립 시나리오와 연결해서 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동맹이라는 가정 때문이었어요. 동맹국이 자체 방위력을 키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봤죠. 그게 결국 미국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맹 분담의 일환이라고 본 겁니다. 누구도 그 자체 방위력 강화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맹 가정의 함정이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에 네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동맹 가정이 미국 분석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음. 한국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함?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25년 동안 제가 동맹 분석을 해온 방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가정이 분석의 출발점이 아니라 분석의 한계였다는 사실, 그 한계를 한국이 22년 동안 활용해왔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게 솔직히 너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분석관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 번 더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국방백서의 표현 변화였어요. 22년 전 한국 국방백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한반도 안보를 유지한다. 표현의 중심이 한미연합이었습니다. 미국과 함께한다는 의미였죠. 15년 전 한국 국방백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주 국방을 추진한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한미동맹이 기반이고 자주 국방이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자주 국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한국 국방백서. 자주 국방 능력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을 보완적으로 운용한다.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자주 국방이 주가 되고 한미동맹이 보완이 됐습니다. 5년 전 한국 국방백서. 독자적 방위 능력을 기반으로 동맹 협력을 확대한다. 더 결정적이었어요. 독자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동맹 협력은 확대 대상이지 의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한국 국방백서. 저는 그 부분을 읽고 펜을 떨어뜨렸어요.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자국의 능력으로 책임진다. 자국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표현은 별도 항목으로 빠져 있었어요. 동맹은 더 이상 한국 안보의 핵심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부속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5년 분석가로서 가장 무서운 종류의 변화였어요. 한국이 자국 안보의 주체를 자국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동맹을 핵심에서 부속으로 옮겼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표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동맹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그리고 워싱턴 누구도 이 표현 변화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야경 아래로 한 가지 결론이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22년 동안 미국 없이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준비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준비의 결과물 앞에 서 있습니다. F-16, 패트리엇, 사드 차출에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자국의 안보를 자국의 능력으로 책임진다는 한국 국방백서의 그 한 줄. 그게 한국의 진짜 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다. 22년에 걸친 준비의 결과다.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저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한국이 22년 동안 준비해온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자체 방위 능력 확보 정도로 한국이 멈췄을 리가 없었어요. 22년이라는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를 한 장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한국이 22년 동안 준비해온 결과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한국 자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카드, 이제 내가 직접 보겠네. 창밖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한국 자체 무기체계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본 건 한국의 자체 방공망이었어요. 미군 패트리엇과 사드가 빠지면 한반도 방공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려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공개 자료를 펼쳤어요. 천궁이라는 미사일 시스템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22년 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청웅아의 양산 완료, 청웅루 양산 완료, 그리고 L3이라 불리는 한국형 사드급 미사일이 양산 진입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한국은 미국 패트리엇 1개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미사일 3개 층의 다층 방공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층, 중층, 그리고 고층. 미군 자산이 한반도에서 빠질 모든 가능성을 22년 동안 자체 무기로 메워온 거였어요. 저는 노트에 첫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자체 다층 방공망 거의 완성 단계. 미군 패트리엇 공백 자체 대응 가능. 그 한 줄을 적고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등을 떼고 앉았어요. 한국 천궁 투라이가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자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시범 도입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다개년 도입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2번 읽었어요.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빼낸 패트리엇이 향하고 있는 곳도 중동이에요. 같은 지역, 같은 방공 수요. 그런데 그 지역의 한 나라는 이미 미국 패트리엇 대신 한국 천궁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다음 줄을 적었어요. 중동 일부 국가, 미국 패트리엇 대신 한국 방공 체계 선택. 미국 자산 이동 방향과 정확히 동일 지역.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25년 분석가의 본능이 또 한 번 경고를 보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빼낸 자산이 중동으로 향하는 그 시점에 그 중동의 일부 국가는 이미 한국 방공 체계를 선택해놓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두 그림을 미리 맞춰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자료였습니다.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큰 시장이에요. 중동 방공 수요의 핵심 국가죠. 그 사우디가 한국 방공 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협상 중이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추가 도입 대신 한국 천궁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무기 시장의 가장 안정적인 고객이었던 사우디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동 방공 시장에서 미국과 한국이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경쟁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더 저렴했어요. 양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성능은 미국 무기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옵션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맞춤형 사양.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잘 안 주는 것들을 한국은 거리낌 없이 제공했어요. 저는 노트에 3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미국이 막아놓은 시장 영역까지 진출. 미국 통제권 밖의 무기 공급자로 부상. 그 한 줄을 적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무실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패트리엇을 빼냈습니다. 그 패트리엇은 중동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중동에서는 일부 국가가 이미 한국 천궁을 선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패트리엇이 빠진 자리를 자체 천궁으로 메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무기를 빼서 중동에 보냈는데 그 중동에는 이미 한국 무기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빠진 자리를 채울 한국 무기가 따로 있었어요. 결국 미국은 자기 무기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옮기는 동안 한국은 그 두 시장에서 동시에 입지를 확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시장 경쟁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동시에 두 곳에서 채우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에 네 번째 줄을 적었어요. 미국 자산 이동은 한국 시장 확장의 통로가 됐다. 미국이 빠진 곳을 한국이 채우는 이중 구조 형성.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조였어요. 동맹국이 우리가 빠진 자리를 채운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동시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 구조를 22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이 자산을 옮기는 시점에 정확히 맞춰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22년 전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는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수출 대상 국가도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동남아 일부 국가, 다음은 중동 일부 국가, 그리고 지금은 유럽 국가들까지 폴란드 K2 전차 대규모 계약이 그 흐름의 정점이었어요. 한국 방산은 22년 동안 자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 방산 시장 확장은 미국이 후퇴하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우선 전략을 펴면서 중동 자산을 줄였을 때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갔어요. 미국이 유럽 분담금 갈등을 겪으면서 동유럽 신뢰가 약해졌을 때 그 빈자리에도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동남아 무기 수출을 정치적 이유로 제한했을 때도 그 빈자리에 한국이 들어갔어요. 한국은 미국의 후퇴 패턴을 22년 동안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퇴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 자기 무기를 미리 깔아놓았어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모든 후퇴 시나리오에 대비한 무기 공급망을 22년 동안 구축, 단순 자체 방위가 아니라 미국 대안 공급자 전략.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은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빼내든 한국에는 그것을 채울 자체 카드가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는 한국 자국 방위에만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빠진 모든 시장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카드였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다시 밝아오고 있었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론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빠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우리가 빠진 모든 곳을 미리 메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물 앞에 서 있어요. 한반도에서 빠진 자산이 향한 중동에는 이미 한국 무기가 깔려 있었고 한국에는 빠진 자리를 채울 한국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만든 무기 공급 질서가 한국에 의해 조용히 대체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는 22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동맹이라는 가정 하나 때문에요. 저는 자리에 앉아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한국 자네들은 이미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군. 우리가 떠나기도 전에 말이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다음 단계가 두려워졌어요. 한국 방산이 무기 시장을 차지한 게 사장에서 본 그림이라면 다음 단계에는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만들어 놓은 카드는 무기뿐이 아닐 가능성이 컸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 새벽빛이 책상 위 노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이 만들어 놓은 카드의 진짜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카페에서 헤어질 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자네가 정말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한국 공군 분석가를 만나봐. 22년 전 자네 보고서를 한국군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마이클이 소개해준 사람은 데이비드 코넬리 박사였습니다. 미국 공군 출신 전직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한국 공군 전력을 30년 가까이 추적해온 거의 유일한 미국 측 전문가였어요. 데이비드와의 만남은 워싱턴 외곽의 한 도서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먼저 자료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리처드, 자네가 22년 전에 작성한 그 보고서, 한국 공군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확히 알고 싶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공군 내부에서 자네의 보고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 첫째는 미국 최고 분석가의 결론이라는 권위. 둘째는 그 결론이 한국 공군의 한계를 명확히 못 박았다는 사실이지. 데이비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한국 공군은 그 두 번째 의미에 반응했어. 그것도 매우 강하게.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데? 데이비드가 자료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자네 보고서가 작성된 이듬해부터 한국 공군은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어. 그게 KF-X 사업이야. 지금 KF-21로 알려진 그 사업이지. 22년 전에 자네 보고서를 받은 한국 공군이 다음 해에 시작한 사업이야.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인과관계였어요. 제가 작성한 한 줄의 결론이 한국 공군의 다음 22년을 결정한 반가소회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양산 1호기로 출고된 KF-21이라는 사실. 자네 보고서의 결론이 뭐였지?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30년 내에 단독 방위 능력 확보 불가능. 미군 자산 연구 주둔 필수. 데이비드가 가볍게 웃었어요. 한국 공군 장군 한 명이 그 보고서를 받고 한 말이 있어. 자료에 남아있더군. 들어볼 텐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료를 읽었어요. 미국이 3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30년 안에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 30년이 미국 분석가의 마지막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다. 저는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전 한국 공군 장군이 한 말이었어요. 그 장군은 그 후 한국 공군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그대로 한국은 22년 만에 자체 전투기 양산 단계에 도달했어요. 3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요. 데이비드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리처드, KF-21이 단순한 자체 전투기가 아니야. 그게 핵심이지.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데이비드가 자료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집중한 게 뭔지 아나? 항공전자 장비, 국산화야. 레이더, 통신, 전자전 시스템.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거야. 미국 기술 라이선스 없이 말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미국 통제 없이 운용 가능하다는 뜻이군.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어. 데이비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국이 항공 전자장비를 국산화했다는 건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이야.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이 기술을 거의 이전 안 해. 그게 미국 무기 패권의 핵심이거든. 그런데 한국은 그 핵심을 22년 동안 자체 개발해서 손에 쥐었어. 이제 한국은 미국이 못 주는 옵션을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위치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미국은 한국에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미국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요. 그게 미국 동맹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동맹국에게 핵심 기술을 주지 않고 핵심 부품을 통제하고 핵심 작전 능력을 미국에 의존시키는 방식. 그렇게 해서 동맹국이 영원히 미국 곁에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전략의 모든 단계를 22년 동안 깨고 나왔습니다. 핵심 기술 자체 개발, 핵심 부품 국산화, 핵심 작전 능력 자체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다른 나라에 이전 가능한 패키지로 만들어내는 단계까지요. 한국은 미국이 만든 동맹 의존 구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구조의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보기에 KF-21이 향할 시장은 어디인가? 데이비드가 천천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 줄로 답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고 싶지만 정치적 이유로 못 사는 모든 나라야. 그리고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아.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 미국이 정치적 또는 외교적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거나 까다롭게 만든 모든 나라가 잠재적 한국 고객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못 가는 그 모든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부담이 적었고 무기 수출 결정이 빨랐고 가격 협상이 유연했어요. 한마디로 미국이 갖지 못한 모든 강점을 한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리처드, 자네가 22년 전에 한국에 30년 한계를 그어줬을 때 그건 자네에게는 분석이었어. 한국에게는 도전장이었지. 그리고 한국은 그 도전장을 받아들인 뒤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 22년 동안 매년 한 단계씩 자네 결론을 깨왔어. 그리고 지금 한국은 자네 결론을 완전히 깨버린 단계에 도달했어. 저는 데이비드와 헤어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22년 전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제 친필 서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아래 결론. 한국은 향후 30년 내에 단독 방위 능력 확보 불가능.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22년 전 결론은 한국의 도전장이었다. 한국은 그 도전장을 받아들였고 22년 만에 답을 만들어냈다.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저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분석한 방식이 전부 틀렸다는 사실을요. 저는 한국을 동맹으로 봤습니다. 통제 가능한 동맹으로요. 미국 없이는 못 사는 동맹으로요.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가정을 22년 동안 조용히 깨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미국 동맹 분석의 모든 전제 밖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두 번째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미국 동맹 분석의 모든 전제를 깨버린 첫 번째 사례. 통제 가능 동맹에서 통제 불가능 파트너로 이동 완료.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통제 불가능 파트너.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동맹국에 적용해 본 적이 없는 표현이었어요. 적국에 쓰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동맹국 한국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의 진짜 위치였어요.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노을 아래로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통제 불가능 파트너가 됐다면 미국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22년 동안 한국을 동맹으로 가정해온 미국 동맹 전략은 그 가정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통제 밖으로 나갔다면 한국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론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카드는 무기뿐이 아닐 가능성이 컸어요.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무기 공급 질서까지 만들어낸 한국이라면 그 다음에는 동맹의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한국 자네들이 다음으로 꺼낼 카드는 무엇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게 다음 단계였어요. 다음 단계의 분석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거의 갇혀 살았어요. 한국이 무기 공급 질서까지 만들어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25년 분석가의 본능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무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교 패턴부터 다시 봤어요. 22년 동안 한국이 어떤 나라들과 어떤 협력을 맺어왔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22년 동안 미국이 잘 못 가는 모든 나라와 조용히 친해져 왔습니다. 폴란드.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출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내 한국 무기 정비 시설 구축, 한국 기술자 현지 파견,
폴란드군 한국훈련소 입소.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군사 협력 구조가 깔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한국은 베트남에 자체 함정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군 장교들이 한국 해군에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은 미국이 무기 수출을 매우 까다롭게 제한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빈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한국은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잠수함도 수출했어요. 인도네시아군 장교들이 한국군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한 가지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핑계로 22년 동안 자체 군사협력 네트워크를 조용히 구축해왔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속한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첫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무기 수출을 매개로 자체 군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국 통제 박동맹망 형성 진행 중. 그 한 줄을 적고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놨습니다. 미국 통제 박동맹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분석한 적이 없는 개념이었어요. 동맹은 미국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동맹국은 미국 동맹망의 일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미국 안보 전략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기본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동맹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국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에서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이 자체 네트워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 외교부 공개 자료, 한국 국방부 협력 보고서, 한국 측 군사 협력 발표 문건, 모든 자료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다자 안보 협력. 한국은 22년 동안 다자 안보 협력이라는 표현을 점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미동맹 보완 차원의 표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미동맹과 동등한 가치의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동맹과 별도로 추진되는 독립적인 협력 체계로 표현됐어요. 다자 안보 협력. 이 표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참을 분석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자 안보 협력은 미국 중심 양자 동맹 구조의 대안이라는 뜻이었어요. 미국 한 나라에 의존하는 대신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다자 구조의 핵심 허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다자 안보 협력은 미국 중심 양자 동맹 구조에 대한 명백한 대안 제시.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 구조의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안에 이미 여러 나라가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다변화가 아니었어요. 미국 안보 패권의 근본적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무실을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시나리오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느 시점에 미국에 한 가지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통보는 동맹 파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정교한 방식이에요. 한미 동맹은 유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도 그 체계의 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통보입니다. 동맹 파기가 아니라 동맹의 격하예요. 미국이 한국에게 유일한 안보 파트너에서 여러 파트너 중 하나로 격화되는 통보입니다. 이 통보가 나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22년 전이라면 즉각적인 압박이 가능했습니다. 무기 공급 중단, 분담금 압박, 동맹 격화 위협, 모든 카드가 미국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자체 무기를 갖고 있어요. 자체 군사 협력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미국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노트에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압박 카드 대부분 무력화, 동맹 격화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 대응 옵션 제한적.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어요. 25년 동맹 분석가로서 처음 보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거의 잃은 상태. 그것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었어요. 미국 안보 전략의 한 시대가 끝나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한국이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면
어떤 나라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거의 확실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도 옵션이었어요. 호주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거의 한 개 권역의 안보 허브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권역에서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위치로 밀려나요. 미국 중심 동맹 구조가 한국 중심 협력 구조로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그림입니다. 저는 노트에 네 번째 줄을 적었어요. 한국 중심 다자 협력 구조 현실화 시 미국은 부분적 영향력 상실, 인도태평양과 중동 일부 권역에서 안보 허브 역할이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 그 한 줄을 적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을 부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그 하늘 아래로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협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도 가능한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무기, 기술, 군사협력, 외교 네트워크. 미국이 자랑했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자체 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한국이 이 카드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처럼 침묵하면서 조용히 영역을 넓혀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결정적인 통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미 그 통보의 시기를 정해놓았을 가능성. 22년 동안 모든 것을 계획해온 한국이 이 마지막 단계만 우연에 맡길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의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동맹 격화 통보 카드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 사용 시기는 한국이 결정한다. 그 한 줄을 적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25년 분석가로서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결론이었어요. 미국이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한국이 결정권자라는 사실, 동맹 관계의 칼자루가 한국 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한국 자네들이 그 칼자루를 휘두를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이 없는 자리에 워싱턴 누구도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를 비웃었던 그 32명의 분석관 누구도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단계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22년 만에 처음 작성하는 한국 보고서를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미국 동맹 전략 전체를 흔들 거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새로운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단독 방위 능력 재평가 및 한미 동맹 구조 변화 분석. 작성자 리처드 할로웨이. 펜타곤 보고용. 펜을 든 손이 무거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펜타곤 회의실에 올라가는 순간 25년 동맹 분석의 모든 전제가 흔들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부장관 앞에 내려놓는 순간이 제 분석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어요. 22년 전 용산기지에서 봤던 그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비추는 세계는 22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 있었어요. 펜타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사무실에서 거의 한 발도 나가지 않았어요. 22년 전 제가 작성했던 그 한 장짜리 결론을 25년 만에 뒤집는 보고서였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무거웠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미국 동맹 전략의 어떤 가정을 부수는 단어였으니까요. 보고서 첫 장에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레버리지는 사라졌다. 한국은 우리를 떠날 힘을 갖췄다. 떠날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 한 문장이 보고서 전체의 결론이었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보고서 본문 전체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 자체 무기체계 완성 단계, 한국 군사협력 네트워크 확장,
한국 다자 안보 협력 추진, 한국 국방백서 표현 변화, 한국 정부 사전 조율 침묵 패턴,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부장관이 직접 받기로 한 회의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닷새 전 회의실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42명의 분석관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구도 가벼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부장관이 회의실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합참 부의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던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 닷새 사이에 한국에서 추가로 2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차세대 군사협력 협정 체결. 두 번째는 한국 주도 다자 안보 대화 개시 발표였어요. 두 발표 모두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워싱턴은 발표를 보고 나서야 인지했죠. 부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할로웨이, 자네 보고서 봤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장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회의실에서 한 말이 맞았어. 한국이 우리에게서 자립한 정도가 아니야. 한국이 우리를 격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어. 부장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자네 보고서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자네 결론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회의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부장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다룰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22년 전 우리는 한국에 무기를 안 주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자체 무기를 갖고 있어요. 22년 전 우리는 미군 자산 차출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침묵으로 받아넘기는 단계예요. 22년 전 우리는 한국이 미국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자체 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압박 카드가 무력화됐습니다. 부장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자네 결론은 뭔가? 저는 부장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합참 부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로웨이 박사, 미국이 동맹국에게 잘 보여야 하는 시대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의미는 단순합니다. 22년 동안 우리는 한국에게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무기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분담금을 내려면 저렇게 해라. 동맹 지위를 유지하려면 우리 말을 들어라. 모든 조건을 우리가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우리에게 조건을 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예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과 폴란드 협정을 보십시오. 한국은 우리에게 사전 통보조차 안 했습니다. 한국 주도 다자 안보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이 미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동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위치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장관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물었어요. 할로웨이, 자네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로 재규정해야 합니다. 통제 가능한 동맹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무력화된 카드를 계속 들고 있으면 미국 권위만 손상됩니다. 셋째, 한국이 만든 다자 협력 구조에 미국이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구조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이 동맹국에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접근이었으니까요. 동맹국이 만든 구조에 미국이 합류한다. 이건 미국 안보 전략의 모든 전제를 뒤집는 발상이었어요. 부장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할로웨이, 자네 보고서가 맞다면 우리는 이제 한국을 잡아야 한다는 거군. 한국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부장관님. 부장관이 잠시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한 가지 묻겠네. 자네가 보기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길지 않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협정을 체결한 시점이 신호였어요.
그 다음 단계인 다자 안보 대화 개시 발표도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카드를 한 장씩 천천히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는 한국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카드를 보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부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닷새 전에는 한국이 침묵하는 게 이상하다는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격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닷새 만에 워싱턴의 한국 인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분석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도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닷새 전 회의실에서 저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도 저와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들도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카드의 진짜 무게를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한 가지 사실을 느꼈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보고를 마친 직후의 외로움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미국의 강함을 분석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미국의 약함을 보고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동맹국 앞에서의 약함을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22년 전 용산기지의 그 회의실을 다시 떠올렸어요. 미군 작전을 받아 적던 한국군 장교들, 그들의 눈빛에 깊은 곳에서 끓고 있던 무언가. 22년 전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22년이 지난 지금 미국 동맹 전략 전체를 흔드는 결과물이 됐습니다. 저는 펜타곤 정문을 나서며 혼잣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한국 자네들의 22년이 우리의 25년 분석을 이겼군. 워싱턴 거리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 아래로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조건을 걸 수 있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거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 이 시대 변화를 우리는 22년 동안 보지 못했고 한국은 22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단계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에서 미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25년 분석가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컸어요. 펜타곤 건물이 100m 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25년 동안 만들어온 미국 동맹 전략의 한 시대가 오늘 회의실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펜타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장관은 한국 측에 새로운 차원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참 부의장은 다자, 안보 대화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한국에 조건을 걸어온 미국이 일주일 만에 한국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모두가 알게 된 거였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22년 전 용산기지에서 마지막으로 본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를 위한 정리였습니다. 22년 전 한국, 미군 작전을 받아 적던 나라, 미국 무기를 사야 했던 나라, 미국 기술을 빌려야 했던 나라, 미국 결정을 따라야 했던 나라, 미국 동맹망의 한 부속이었던 나라, 지금의 한국, 자체 작전 능력을 갖춘 나라, 자체 무기를 만드는 나라, 자체 기술을 가진 나라, 자체 결정을 내리는 나라, 자체 동맹망을 만들어가는 나라, 같은 나라가 22년 사이에 정반대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보지 못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그 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은 한 가지 결정적인 권한을 손에 쥐었어요. 미국을 선택할 권한이었습니다. 22년 전에는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선택받는 위치였습니다. 미국이 동맹으로 받아주면 한국은 안전했고 미국이 거리를 두면 한국은 위태로웠어요. 모든 결정권이 미국에게 있었죠.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선택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국이 미국을 격화시키면 미국은 그 권역에서 영향력을 잃어요. 모든 결정권이 한국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을 노트에 적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게 무엇을 줄지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묻는 나라가 됐다. 이 한 줄이 25년 분석가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결론이기도 했어요.
25년 동안 저는 미국이 결정권자라는 가정 위에서 모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틀렸어요.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틀렸다면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곧 틀릴 가능성이 컸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다른 동맹국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체 무기 개발, 자체 기술 확보, 자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국 통제 밖으로의 점진적 이동. 한국이 22년에 걸쳐 보여준 그 길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일종의 매뉴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이 확산되는 순간 미국 동맹 패권 전체가 흔들리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어요. 사무실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 용산기지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2003년 봄, 용산기지 안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국군 젊은 장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었지만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렸어요. 자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료가 답했어요. 스스로 한다는 뜻이야. 그때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점심 먹으면서 하는 농담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 농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건 22년 동안 한국이 만들어낼 결과의 첫 신호였습니다. 자주. 스스로 한다는 뜻. 22년 전 용산기지에서 한국군 젊은 장교들이 입에 올렸던 그 한 단어가 22년 후 미국 동맹 전략을 흔드는 결과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한 단어를 들었던 저 자신은 25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 한 줄을 적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실한 한 줄이기도 했어요. 22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22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을 만들었고 그 힘으로 우리를 선택할 권한을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권은 한국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형식이 될 거였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한국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동맹이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거는 시대가 아니라 양쪽이 균형을 맞춰가는 시대. 그리고 그 균형 안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더 강한 쪽이 됐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인도 태평양 권역과 중동 일부 권역에서는 그랬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책상 위에 22년 전 그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2년 전 보고서. 한국은 향후 30년 내에 단독 방위 능력 확보 불가능. 지금 보고서.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권한을 손에 쥐었다. 같은 분석가가 같은 나라를 분석한 두 보고서였습니다. 결론이 정반대였어요. 22년 사이에 한국이 그만큼 변했고 25년 분석가의 시야가 그만큼 확장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두 보고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22년 전 보고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의 한 시대가 그 서랍 안에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펜타곤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장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전해야 했어요. 그건 보고서에 적지 않은 한마디였습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이제 한국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나서며 잠시 멈췄어요. 25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그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문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나는 문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첫 보고서를 들고 나가는 문턱이기도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느꼈습니다. 22년 전 용산기지에서 미군 작전을 받아 적던 그 한국군 장교들이 22년 후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줬다는 사실이었어요. 강함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줬고 한국은 동맹을 만들었어요. 받은 것은 사라지지만 만든 것은 남아요.
그래서 한국은 22년 후 자기 동맹망을 갖게 됐고 미국은 한국에게 받기를 청해야 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의 다음 한 가지 작업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책을 쓰기로요. 25년 동안 미국 동맹의 강함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미국 동맹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차창 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를 거였습니다. 오늘 펜타곤 회의실에서 미국 동맹 전략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첫 보고서가 부장관 책상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을요. 펜타곤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가방 안에 보고서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그 보고서가 닿는 순간 22년 전 용산기지에서 들었던 그 한 단어가 미국 동맹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였어요. 자주 스스로 한다는 뜻. 22년 전에는 한국군 젊은 장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 단어였습니다. 22년 후에는 미국이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시대의 첫 단어가 됐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펜타곤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25년 분석가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이 그 정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닿는 순간 미국이 한국을 새로 보기 시작하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거였어요. 미국 동맹 전략의 한 시대가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가 오늘 시작됩니다. 저 리처드 할로웨이는 그 두 시대의 경계에 서 있는 마지막 분석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